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책 읽어주는 예쁜 언니. 아니, 이번에는 저자와 함께하는 책을 직접 소개하는 예쁜 언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지식 생태학자로 유명하시고 우리 세바시나 신사임당에 출연하셨던 특별한 유명 인사분이십니다.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와 함께 저희 팀원들과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남다른 통찰도 심어주셨던 분입니다. 지식 생태학자이시고 한양대 교수님이신 우리 유영만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권현진 TV에 있는 독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예, 저는 한양대학교 교수라기보다 제 이름 앞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이렇게 써갖고 다니거든요. 예, 제가 물론 겨울에는 지식동태학자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많은 아이디어를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생태계에 가면은 사람을 제외한 많은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거기서 통찰 원리를 뽑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걸 저는 지식 생태학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최근에 1년 동안 연구년, 안식년이라서 수업할 의무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자전거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원 없이 책 읽고 또 원 없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현진 리더님하고 같이 제가 최근에 쓴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교수님은 책을 다작하시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책을 다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또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늘 주제가 색다른 책을 많이 써내시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원동력과 비법이 있다고 하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책을 도대체 언제 쓰느냐, 책을 쓴 공장을 차렸냐, 뭐 조교가 책을 대신 쓰냐, 뭐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은 술을 드시고 집에 가서 그냥 주무시지만 저는 주로 음주 중에 책을 쓴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책을 다작하는 비결은 아무래도 책을 쓰려면 영감이 필요하고 책의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체험을 즐깁니다. 뭐 예를 들면 사하라 가서 마라톤을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한다든지 저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죽을 뻔했던 이런 체험을 한다든지 자전거 타고 국토 완주 그랜드슬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몸이 바깥으로 나가서 부딪히는 체험이 일단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체험이 언어로 바꿔서 써내려면은 제가 또 체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다른 개념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저는 책을 방대한 독서를 하거든요. 전공을 넘어서서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뭐 사람들이 저보고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예, 그래서 전공을 넘나들고 다양한 경계, 체험을 넘나들고 그러니까 체험하고 개념이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또 자전거 책이 또 나오거든요. 자전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도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시려면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 보니까요. 생각이 언제 바뀌냐면 나가서 이전과 다른 마주침이 생기면 그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서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어제와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경험적인 지혜로 책을 쓰고 계세요. 정말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내셨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진짜 책을 빨리 쓰시기도 하지만 늘 주제가 다르기도 하는데 이번 책이 네. 폼 잡지 말고 플랫폼을 플랫폼 잡아라 이렇게 네. 하는 책이 나왔어요. 자, 이 책을 빨리 쓰셨는데 그리고 이 폼과 플랫폼의 차이까지 해서 책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은 책의 내용에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제목이. 굉장히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이 끌려야 책을 네. 집어들게 되거든요. 제목이 뭐냐면요, 제 목을 거는 게 제 목이거든요. 저 이런 언어 유희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내가 사실 이 책 제목은 원래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당신은 사업자입니까? 사업가입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업자가 비범한 사업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에필로그 제목을 사실 이렇게 썼어요. 폼 잡지 말고 플랫폼 잡아라. 그때는 출판사에서 이 제목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에필로그 제목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책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폼과 플랫폼이 두 가지 비교되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개폼이나 똥폼 잡는 그 꼰대들 있잖아요. 폼쟁이들. 예. 그런데
플랫폼을 잡는 사람들은 일단 플랫폼이 뭔지를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정거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거장. 내가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철역으로 가야 되고 버스 타려면 버스역으로 가야 되고. 네. 근데 원래 거기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역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플랫은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을 세워가지고 폼, 형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황무지였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누군가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비즈니스의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없었던 황무지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래의 리더들은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을 잡아가지고 플랫폼을 설계한 다음에 없었던 황무지에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막 에너지도 주고받고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제가 보기에 우리 권현진 리더가 하는 것도 결국은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또 뭐 이렇게 에너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삶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게 저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리더들이 갖춰야 될 또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새로운 영역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 하면서 요즘에 저희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수님 혹시 네트워크 사업가 아니냐고. 네? 너무 이해를 잘하셔서 잘 네.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사업가 대상으로 강의를 쓸데없이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애환 또는 꿈, 비전, 목적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공감해 볼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어떤 매개체로 책을 하나 쓰면 이분들도 더 좋아하겠지만 이분들을 맞습니다. 토대로 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한테도 더욱더 굉장히 좋은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부제목에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막힘없이 잘 풀리는 사업가, 모래도 꼬이는 사업자. 예, 그럼 우리 권현진 리더님은 사업가세요? 사업자세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사업자하고 사업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팍 들지 않나요? 그렇죠. 한 어떻게 글- 정의하세요? 한 글자 차이인데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게요. 자, 그럼 제가 권현진 리더님이 사업가라고 그랬으니까 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네.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여기 우리 책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저는 심장이 떨립니다. 네, 심장이 떨리잖아요. 근데 권현진 리더 산하에 있는 수많은 파트너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심장이 떨리지 않고 아직 다리 떨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일을 사랑하면요 질문이 많아져요. 맞아요. 이걸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질문을 던져서 내가 하는 일을 즐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아지기 원하거든요. 그냥 사업가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놀이처럼 즐기는데 사업자는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틀에 박히는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심장이 떨리지 않고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하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이 일터가 놀이터인 사람과 이 일터가 노동의 현장인 사람 두 사람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또 뭐냐면 여러분 사업자는 몸과 마음이 붙어 있을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사업자.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쪽에 있을까요? 같이 붙어 있을까요? 사업자. 떨어져 있겠죠. 떨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저쪽에 생맥주집에 가 있거나 그렇죠? 야구장에 가 있거나. 근데 사업가는 항상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늘 몰입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시키건 말건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빠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성과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기도 하지만 일을 하다 재밌게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막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엄청난 선순환이 돼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업자로서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행복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자를 사업가로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이 목차를 보면 이게 네트워크 사업가를 염두에 두고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저술 사연이나 배경이나 이런 건 제가 들었는데 네. 문제의식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특히 이 네트워크 사업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저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존 실리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IQ,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보통 IQ를 하면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하잖아요.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 상상력. 그런데 이분은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지 않고 자, 네트워크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 그럼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소셜 스킬, 사회적 스킬이 네.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은 그냥 개인이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런 건데 그런 독창성이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들이 전문가 그러면 봐보세요. 전문가의 특징은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이에요. 네? 한우물 파다가 매몰 된 사람. 네, 맞습니다. 깊이, 고립되어 있는 예. 사람.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들. 그러면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모여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서로 이제 막 한 사람의 전문성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없으니까 네. 워낙 우리 사회가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의 복잡성을 해결하려면 한 사람의 전문성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모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의 전문성하고 협업을 해. 융합을 해.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서 상호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협업 능력으로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능. 제가 네. 교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적인 걸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보자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네.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협업해서 지금의 위치와 큰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이 책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자, 일단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바라본 관점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우선 1부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 색다른 7가지 마인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밌게도 언어적 늘 잘하시는 게 언어 라임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 7개 조합해서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 영어로 라임존이라고 해서 라임존. 라임존. 라임존.com이 거기 가면요. 네트워크에 WORK로 끝나잖아요. 네. 워크로 끝나는 단어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아줘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is teamwork이다. 맞아요. 네트워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워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is teamwork.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프레임워크이다. 프레임워크만 바꾸면 똑같이 24시간 365일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성과를 못 내. 그러면 사물이나 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본질적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통념,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깨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우리 실제로 사회적 편견하고도 싸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깨는 것도 이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30년 이상 키워온 개 2마리 이름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 2마리가 있어요. 그 개 네. 2마리를. 편견과 선입견을 깨자. 네.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는 필드워크이다. 이 말도 딱 보잖아요. 필드워크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네트워크라는 게 끊임없이 현장에 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과 부딪히고 어제와 다르게 막 계속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이디어 내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현장에 가서 어제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 나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드워크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는 뭐 또 아트워크이다. 저 종합문화예술이거든요. 또 네, 진짜로. 네. 일생일대에 내 삶을 불멸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보는 게 저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작가 중에 롤랑 바르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책을 난해하게 쓰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한 권의 책인 거야. 그러면 내 삶을 불멸의 작품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삶을 뭔가 쓰기로, 책으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한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그냥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다 그냥 죽어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남겨지는 것도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증명되는 것도 없고. 우리 유현진 리더님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이나 철학을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주고, 그러려면 그게 이 친구가, 우리 권현진 리더가 갖고 있는 생각, 삶, 이제까지 해는 사업의 방식, 철학 이런 것들이 똑같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작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독창적인 예술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하는 워크, 일은 아트워크, 모두 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개개인이 모두가 작품이다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와닿고요. 네. 개인의 신념과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의 이 언어적 표현 안에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 늘 느끼는 건데요. 정말로 언어적 표현과 유의가 남다르셔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생각도 전달하고 이해도 돕기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저는 어떠한 장황한 말보다 교수님이 정의 내려주시는 무엇은 무엇이다. 우리 예를 들어 여기 나오지만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이다 같은 표현, 아니면 정상에 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내시고 그 자체를 만들어내신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라임 작사해가지고 BTS한테 한번 주면 대박을 터뜨리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 음악에 가지는 그 라임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업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저의 업의 본질이거든요. 글로 감동시키든지 강의로 감동을 시키든지. 그러면 글이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반드시 언어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적확한 언어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과 맨날 쓰던 틀에 박힌 언어적인 점성이라고 그래. 이게 끈끈하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자, 예를 들면 권현진 리더님, 귀뚜라미는 어떻게 우나요? 귀뚜라미가 울 때 어떻게 울? 찌르르 찌르르. 맞나? 매미는 맴매. 네, 이렇게 언어적인 게 한계가 있죠. 틀에 박혀 있잖아요. 틀에 박혀. 네. 자, 여기 책상 위에 책이 네. 가로쳐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책이 뭐 있다, 누워 있다, 놓여 있다. 놓여 있다. 네,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틀에 박힌 거야 이게.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제 한계를 만났어요 네. 지금. 네. 책상 위에 책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책상 위에 책이 제발 나를 봐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책상 위에서 책이 책상과 뜨거운 열애를 나누고 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의 가지수만큼 그 사람의 생각이 무한 확장되고 생각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평상시에 언어 공부를 합니다. 언어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면요. 국어사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육회, 통쾌, 명쾌 뭐 이런 쾌로 끝나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단어들. 그 다음에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약자로 국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몰라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나온 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앉아 있을 때 내 의자하고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만을 궁둥이라고 그래요. 만나는 면. 만나는 면. 네. 안 닿는 부위,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19금 방송이면 더 쉽게 구분해 드릴까요? 네. 나중에 편집할 때 하든지. 네. 이게 바지가 걸리면 엉덩이고요. 네. 팬티가 걸리면 궁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것들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담아내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 능력을 기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요. 다양한 책을 읽는 거예요. 특히 저는 시를 많이 읽는데 시인들이 언어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면 장석수 시인이 대추 하나를 보고 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천둥 번개 몇 개 맞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빨개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 대추 보면 빨가네.
겨우 가을이니까 뭐 볕 맞고 빨개졌겠네. 따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만 시인들은 남다른 관심과 관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도현 시인의 그 꽃게 벌써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안도현 시인이 꽃게가 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게 위에다가 간장을 쏟아부어가지고 등판 위에다 막 쏟아부니까 꽃게가 이제 간장에 잠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꽃게가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안도현 시인이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어미개가 알들한테 유언을 남긴 거야. 얘들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깜깜해지니까. 네? 그래서 몰살에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이거든요. 아니, 갑자기 슬퍼지네, 간장게장이. 이런 시를 간장게장을 점심 때 드시러 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네,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시는 방법은 시를 자주 읽으시고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명문장들, 영화의 명대사가 있듯이 그런 문장들을 끊임없이 메모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도 문장력, 언어력 이런 것들이 저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하는 일도 전달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내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걸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 언어가 그런 힘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트워크 사업가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의 핵심 역량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중에서 교수님이 체력이라고 하는 걸 꼽으셨거든요. 체력. 네. 왜 그렇게 꼽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우리 권현진 리더님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보면 엄청나게 바빠요. 전화해도 뭐 받지도 않고 카톡을 해도 뭐 며칠 지난다 연락이 죄송해요. 오고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일단 몸이 필요하거든요. 체력. 예? 그러면 체력이 실행력이거든요. 실행력. 실행력이 뭐냐면 나가서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실행력에 행자를 빼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돼요. 여러분 실력을 기르려면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행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몸이 있는 거예요. 몸. 저도 유학 시절에 가서 못 모르고 이제 밤새우고 그러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 뇌력이라는 게 체력에서 나오는구나. 체력이 부실하니까 뇌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대부분의 관념적인 지식인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바디. 마인드가 신체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바디가 살아있을 때나 마인드가 명령을 내리면 몸이 말을 들어요. 근데 바디, 그러네요. 몸이 부실해 보세요. 그러면 명령을 내려 머리가 막 말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가의 원동력으로 첫 번째 체력을 꼽은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고요. 네. 하나는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좀 약간 그런 스타일. 어떡하지? 네. 근데 정신 차린 사람은 누구냐면 시련과 역경을 체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저 요즘에 그 모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다는 얘기. 내가 몸이 딱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사업가일수록 봐보세요. 엄청난 의사결정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몰입을 해야 되고 내 몸이 중심을 딱 잡고 그 의사결정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권현진 리더의 파트너들이 와가지고 상담하자고 그래. 그러면 몸이 맛이 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체력이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태도를 바꾸려면 자꾸 마인드 컨트롤 가는 데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내가 활력이 생길 수 있게 체력을 몸을 바꾸세요. 몸. 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몸밖에 없습니다. 저 하루 10,000보씩 걸어요. 체력. 맞아요. 잘하고 있죠. 칭찬 그러니까 한번 해주시고. 네. 만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몸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마음은 옆으로 누워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계속 썼기 때문에 여기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공감 100%. 네, 네. 그러니까 머리에 열 날 때 타이레놀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땀을 흘리세요. 땀을 흘리게 되면 아주 머리가 맑아지면 이제 봐보세요. 몸이 상쾌하면 머리는 명쾌해지고 마음은 유쾌해지고 영혼은 통쾌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개발한. 이 라임 제가 적으셨어요, 여러분? 오케이. 적으셨죠? 예.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업가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서 질문력을 꼽으셨어요. 네. 질문을 바꾸면 관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질문력 중에서 궁금한 점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동일하다는 말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네, 아까 궁금해요. 우리가 서두에 사업가와 사업자의 차이점을 자기 일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제가 누군가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많아지죠. 관심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집에 잘 들어갔는지, 그죠? 밥은 먹었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모두가 다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다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궁금하셨겠다. 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져요. 밥은 처먹었는지, 자빠져 잤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그러니까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라고 정의진 작가라는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질문하는 능력은 동일한 능력이에요. 두 가지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면 사업가가 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냐면 사랑하냐면 질문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문이 많아지고 질문이 많아지니까 자기 일을 더 사랑해야 돼. 이게 둘이가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느님,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혹시 하느님, 담배 피우는 도중에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막힐 뻔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질문을 바꾸면 답이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같은 행위인데 질문이 달라지니까 허용치가 아예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인간이 질문하는 능력까지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네가 개미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가 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개미가 이제 지나가다가 지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야, 지네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어떤 다리를, 지네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수많은 다리 중에서 앞으로 걸어갈 때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지네가 물어봤어요. 어려워. 네. 지네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자기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녔던 애그는 그러니까 사업자는 지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녀.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업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성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도 던지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답이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는 길에 질문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의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확 갑니다. 네. 또 핵심 역량 중에서 마지막으로 설득력을 들고 계신데요. 이 책에서 보니까 혁신의 실패는 아이디어 실패가 아니라 설득의 실패라는 네. 그런 주장이 나와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한번 사업을 많이 해보신 우리 권현진 리더님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설득에 실패하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도나 방향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된다. 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공감. 네. 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의 핵심 역량은 저는 마음 사냥꾼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사냥, 마음 사냥. 네, 마음 도둑,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 네, 그러면 물건을 훔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둘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저 유튜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러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마음을 한번 훔치면 대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이 없는 책이 뭐냐면 속수무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속수무책. 마음을 훔치면 속수무책이요. 네. 그건 대책이 없는 책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하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이해는 하나 머리는 끄덕이고 뒤에 나가서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 가지고 감성적으로 설득을 하면 사람은 감동을 받고요. 감동받으면 사람들은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업가가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을 다 행동하게 만드는 게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행동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로 남의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선전수전 겪으면서 깨달았던 교훈 이런 걸 가지고 감성적으로 설득을 해서 의미를 심장에 꽂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심장에 꽂으면 의미 심장해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의미 심장하게 하려면 남의 이야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 이야기로. 내가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나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깨달았던 교훈이나 사람들은 이런 데 감동받는 거예요. 네. 저도 사업을 할 때 못 몰랐지만 제가 지식이 출중했던 게 아니라 제 경험을 공감력 있게 진정성 있게 잘 전달했던 게 그게 말씀하신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설득을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에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왠지 믿을 만한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현진 리더 딱 보니까 사기꾼 같지는 않고 굉장히 믿을 만하거든요. 뭐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아우라가 풍기는 게 에토스예요. 이게 설득의 60%를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렇죠. 첫인상만 그렇죠. 가지고도. 그러니까 사업가일수록 이 얼굴, 품격, 인격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는 뭐냐면 파토스예요. 파토스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감성적인 설득력이 파토스. 이게 30%. 자, 그러면 에토스가 60이고 파토스가 30이니까 이게 90%면 이미 설득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나머지 10%가 뭐냐면 로고스, 논리적인 설명력이에요. 근데 저희 늘 10%인 논리적인 설명력에 집중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60% 하니까 아.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고.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셨죠, 여러분? 네, 네. 여러분의 10%를 어떻게 옮기셔야 되는지 네.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특별 추천자에 여기 보시면 켈리체 추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켈리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 네. 책도 읽었고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켈리체 추천자 중에서 이용만 교수님의 신금을 올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켈리치 회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오래됐는데 그분 네. 쓰신 책 중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저도 그 책 읽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Well Thinking 두 가지 책이 굉장히 그것도 대표적이잖아요.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책의 추천사를 써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 저하고 삶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충북 음성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안 나오는 동네가 음성이거든요. 거기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하다가 공고생으로 용접하다가 평택에 가서 또 유흥가에서 놀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켈리치 회장님도 굉장히 가난하신 공장 여공으로 생활하셨다가 막 빚더미에 쌓였다가 뭐 보니까 어떤 경제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다 실패를 실력으로 만들고 역경을 뒤집어 가지고 경력으로 만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된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 삶의 뒤안길을 보면 다 힘들게 살았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오늘의 사업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엮어내면서 그 힘든 삶에서 겪었던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깨달았던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저도 제 삶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상으로 보이나요?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정상이요. 많이 정상. 저는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밥을 잘 안 먹어요. 우리 권현진님도 약간 정상이었었는데 좀 비정상으로 제가 요즘에 좀 밥을 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상에 간 사람들은 다 원래 물론 당연 이런 데다가 물음표를 던져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사업 영역이 나타나는 것이고 남다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켈리치 회장님도 굉장히 비정상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상에 가고 싶으면 정상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정상에 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유영만 교수님 만나면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만큼 뭔가에 대한 사고의 기준도 다르신데 저는 책을 볼 때 그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이론적인 통찰인지 아니면 경험적 통찰인지가 느껴지거든요. 켈리치 회장님도 그렇고 또 저는 유영만 교수님의 책을 여러 권 읽었지만 그 책 안에서의 어떤 경험적 통찰이 생기셨는지가 느껴지는 이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적 지혜로 통찰을 얻으신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 됐잖아요. 이제 좀 또 활발하게 바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자영업자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분들에게 용기 줄 수 있는 메시지. 네, 저도 뭐 그 대학 교수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장기화돼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를 접으라고 그러면 비행기를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비행기를 접는데 이렇게 접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개를 접고 이렇게 접는데 자 그러면 이런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까요? 제가 새로 개발한 비행기가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개발한 비행기는 이거 하나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이거 들고 있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비행기는 이런 비행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비행기 중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는 왼쪽 비행기일까요? 오른쪽 비행기일까요? 네, 얘 한번 날려볼까? 얘는 날아가다가 지 맘대로 고꾸라져요. 네. 근데 얘는 한번 던져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죠? 맞아. 자, 이게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이게 구겨져 있는 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든 삶의 애환인 거야. 이 사이사이에 다 아픈 사연들이 다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든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힘든 삶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자기 내공으로 만들어가지고 힘든 시기가 와도 그걸 극복하고 더 멀리 높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고이 접은 비행기는 고생 하나도 안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뭐가 오면 바람이 부르면 바람이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힘들게 지냈던 거는 이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든 삶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힘든 삶이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멀리 새로운 돌파구를 향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내공을 키웠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조금 더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비행기가 되셨는지 아시겠죠? 이 비행기가 굉장히 큰 감동이네요. 정말 이제 바쁘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책 소개 너무 자세하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신간이 우리 폼 잡지 말고 플랫폼을 잡아라를 소개해 주신 우리 용환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책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시겠죠?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념과 통찰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진심으로 또 친분으로 함께 이렇게 책 소개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영광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책도 잘 드실 거고 새로 나올 책도 또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플랫폼을 잡으세요. 안녕.